시 읽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더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한 열흘만 지나면 입추인데요. 입추만 지나면 이 더위도 살짝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화이팅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 읽는 일요일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요 눌러달라, 구독 신청해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뻘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200에서 300건 정도 나오고 구독자가 이렇게 100명이나 넘었으니 오랜만에 신이 납니다. 구독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명륜 시인의 시집 이것은 농담에 가깝습니다. 이 시집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시집은 말 그대로 내돈 내산입니다. 이번 주에 또 어떤 시집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느 시인에게서 추천을 받은 시집입니다. 당연히 이명륜 시인과의 특별한 인연도 없기에 육성시를 부탁드리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시집도 제가 직접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명륜 시인에게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명륜 시인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로지 시만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시에서 연민을 지우자, 결국 사람이 살아있는 시집 해설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명륜 시인의 어떤 삶의 이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시집은 사람에 대한 진득한 애정,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연유되는 연민에 붙잡히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동참하는지를 알고 있는 시인의 자세가 잘 녹아있는 시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은 인간이라는 말보다는 사람이라는 살레나는 그런 표현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보다는 사람에 대한 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읽어보면 이명륜 시인은 시를 통해서 독자에게 어떤 답을 이렇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삶의 지혜나 뜬구름 같은 어떤 격려를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각기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궁리하게 만드는 어떤 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시집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시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사는 집, 이명륜. 그날 복지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노인이 느닷없는 울음을 터뜨렸을 때 조용히 뒷마루 구석에 엎드려 있던 고양이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단출한 밥상 위에 내려앉은 노숟가락의 눈빛이 일순 그렁해지는 것을 보았다. 당황한 복지사가 아유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며 자세를 고쳐 앉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흐느낌은 온유월 빗소리처럼 그치지 않았고 휑하던 집이 어느 순간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과 벽시계와 웃옷 한 벌과 난간에 기대어 있던 호미와 마당가 비스듬히 앉아있던 장독과 동백나무와 파란 양철 대문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을 향해 모여들어 펑펑 서럽게 우는 것이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명륜 시인의 시는 사람이 살아있는 시라고요. 시집 전체를 살펴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장 군인에게 끌려가 희생을 당한 미얀마의 시인으로부터 마당가 그 평상에 앉아서 화투짝을 맞추고 있는 노인, 이주 노동자 하셉, 여순 사건 때 막내 오빠 대신 희생을 당했던 술래, 안병동 벤치에서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엄마, 그 다음 편의점에서 즉석 복권을 긁는 사내, 딸의 결혼식에서 직접 쓴 시를 읽는 신부 아버지 등 그 대부분의 시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시집에는 그 나이든 노인에 대한 시편들이 꽤 있는데요. 이 시에서도 복지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울음을 터뜨린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끝까지 복지사의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말해주질 않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시를 읽는 내내 마음이 간질간질하지만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나중에 그 독자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펑펑 우는 노인을 걱정하기보다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더 호기심이 발동하는 이 마음을 시인은 부끄럽게 만듭니다. 노인의 울음소리에 텐마루 구석의 고양이와 밥상위의 노숟가락의 눈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리고 이 독거노인이 사는 집 전체가 할머니의 울음에 동참을 합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벽시계, 호미, 동백나무, 파란 양철 대문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펑펑 서럽게 운다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등을 토닥거리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펑펑 운다는 것. 저는 이게 그 이명륜 시인의 시적 기술이 아니라 그저 시인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는 이런 마음을 연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지적 같습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을 연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 회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연민을 스피노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연민이라는 감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불행을 겪지 않았고 그래서 불행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죠. 이 작품에서 보듯 이명륜 시인은 함부로 시적 대상에 연민의 감정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슬픔에 기꺼이 동참을 합니다. 연민은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슬픔을 나누는 행위는 크게 사랑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은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이 불가능한 능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인입니다. 서툰 위로 대신 함께 서럽게 울어주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라는 거죠. 마저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맛집 옆집 이명륜. 긴 줄을 기다릴 수 없어 간 옆집은 한가하고 옆집은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마음을 고쳐먹고 일어서려다 마침 물병과 메뉴판을 들고 나오던 주인 여자와 마주치고 말았다. 눈이 마주칠 때 세상은 수평이 된다. 우리는 동시에 앉았고 어른들이 읽는 동시처럼 무척 슬펐다. 황량한 사막에서 조용히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낙타가 멀뚱 큰 눈을
굴리며 창밖을 지나갔다. 옆집은 억울하여 깊은 한숨으로 가득 차 있다. 주문한 음식을 하나둘 내려놓고 먼 나라 여인처럼 돌아앉은 옆집의 등을 본다. 누군가 찾을 때마다 수학 문제 정답처럼 알려준 맛집의 옆집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자에게 숟가락을 든 채 돌아보며 나는 찌개가 참 얼큰하고 맛있다고 말하려다 그만두었고 대신 눈이 시리도록 차가운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한 번도 맛집이 되어본 적 없는 옆집에 날들이 있다. 나도 맛집 옆집에 산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몇 년 전에 전라도 남원에 갔다가 유명한 곰탕집 앞에 서 있는 어마무시한 대기줄을 보고는 그 옆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몇 시간 줄을 서서 먹는 체질은 아니어서 그런데요. 아무튼 이 시집에서 저는 이 작품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다른 시들도 좋지요. 이 시집의 제일 앞에 있는 귀라는 작품도 좋고요. 고라니가 우는 저녁, 그 동네 가로수길, 동백아가씨, 김우순, 신문, 아내 같은 그런 시들도 기회가 닿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시집 한 권에 좋은 시 대여섯 편만 있어도 좋은 시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준에서 이것은 농담에 가깝습니다는 아주 좋은 시집이라고 할 만합니다. 맛집 옆에 있는 아주 한가한 식당, 맛집의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그 옆집으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너무 썰렁해서 나오려다가 그만 주인 여자와 눈이 마주쳐가지고 엉거주춤 그 자리에 앉게 된 손님. 화자인 이 손님은 한가한 이 식당을 황량한 사막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식당이 참으로 억울하겠다라고 마음을 씁니다. 맛집은 정답이고 맛집 옆집은 틀린 답인 것처럼 주인 여자는 하루하루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화자는 괜한 용기라도 주려는 듯이 찌개가 참 얼큰하니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려다가 이마저도 그만둡니다. 이 말이 괜한 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식당 주인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표현이나 어떤 행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껏 축적된 염려와 불안감 때문이죠. 화자는 식당 주인이나 자신의 처지가 그리고 그 삶이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행은 기계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한숨과 같은 그런 표현 아닐까요? 우리의 현실은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이 현실이 기대치에 딱 맞아 떨어지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삶의 간극과 어떤 균열은 불가피해 보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식당 주인이나 화자의 경우처럼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현실 자체의 모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간극들이.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맛집 옆집의 식당 주인이 가게 문을 닫지 않는 것처럼 화자가 자신의 삶을 어떤 맛집 옆집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하찮지 않은 다른 삶의 가능성을 항상 타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성찰로 현실에 좀 더 다가갈 때 어떤 삶의 배후와 삶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시집 해설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시집을 읽고 해설이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시집 해설을 맡길 평론가는 먼저 오명에 그 평론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남을 시집인데 내 시집의 해설을 어떤 미투나 어떤 표절십에 휘말린 파렴치한 혹은 어떤 대학 후배가 그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시인선을 날름 가로채고는 천연덕스럽게 희덕거리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어떤 이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출판사의 강력한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시집 해설에 있어서는 꼭 주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론가의 능력을 봐야겠죠. 흔히 시집의 해설을 의뢰할 때 큰 틀에서 보면 자기가 시인 본인이 그 인연이 있던 평론가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추천해주는 평론가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그런데 이와 또 다른 기준에서 보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명한 평론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학 교수이고 여기저기 문학상 심사도 많이 하고 평문도 많이 발표하는 그런 평론가를 원하게 되지요. 물론 이런 그 금방 얘기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교수 평론가들도 꽤 있죠.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두세 권의 해설을 쓰는 평론가, 해설료 100만 원 이하는 절대 쓰지 않는 대학 교수, 그들이 마치 붕어빵 기계에서 찍어낸 것처럼 찍은 글을 돈 주고 사고 싶으신가요? 평론가의 유명세에 살짝 올라타서 나의 시도 이렇게 빛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잘난 척하는 평론가의 글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시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공부한 내용만 주저리 이렇게 읊어대는 그런 그 해설은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기 세대보다 훨씬 더 어린 젊은 평론가에게 나의 시는 어떻게 읽힐까 이렇게 궁금해서 신진 평론가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심정과 욕심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 같으면 오히려 같은 세대의 평론가나 위아래로 한 10년 터울의 평론가들을 먼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문화적, 사회적 어떤 체험에 공감이 있어야지 어떤 나의 시도 더 잘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집의 해설은 평론가의 이름값도 중요하지만 내 시하고의 궁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론가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도덕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평론가들 역시 그 대부분이 다양한 그 시들을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론가도 사람인지라 취향이 있죠. 자기의 취향, 평론가의 취향, 그리고 특히 자기가 잘 알고 잘 쓸 수 있는 영역의 시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리얼리즘 계열이거나 아니면 모더니즘 계열이거나 낭만주의형이거나 아니면 현실 참여형이거나 아니면 서사 중심, 이미지 중심 이렇게 평론가들의 어떤 주특기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시집 해설을 맡는 이가 꼭 평론가가 아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 시인이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잘하는 소설가가 이렇게 발문 형식으로 쓰는 것도 좋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시집 해설에서 중요한 것은 해설을 쓰는 사람의 이름값이 아니라 누가 내 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유명 대학 교수가 쓴 돌려막기 시기의 붕어빵 시집 해설 500편 중에 한 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시집 해설은 나의 시에 그 씌워주는 왕관이 아니라 더듬더듬 함께 시를 찾아가는 지팡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판에 말이 좀 길었죠.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절반은 못한 것 같은데요. 예,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지 저도 무지 궁금합니다. 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지금까지 시 읽는 일요일 김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